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집니다. 그 많은 인연 중에 오롯이 그리움으로 남는 헤어짐도 있고 쓰라린 상처만 남기고 아픔을 주는 인연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 만들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바로 행복이겠지요. 그런 인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올해는 그런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음악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현미가 들려줍니다. 밤안개.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님 생각에 그림자 찾아 헤매는 마음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나는 간다. 옛님을 찾아주려나 가로등 이어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나는 간다. 나는 네,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곽은주 시인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좋은 시 쓰기를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에 대한 소개와 활동으로 열심히신 시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곽은주 시인님. 안녕하세요. 곽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요즘에 제게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네. 요새는 좀 제가 며칠 전에 안나푸르나를 다녀왔어요. 그렇게 멋있는 데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안나푸르나 갔다 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등산을 갔다 왔는 줄 아는데. 그렇겠죠. 네. 사실은 제가 그림 국제교류전에 참여를 하게 돼서 아주 작은 그림, 6호짜리 그림을 들고 사실은 전시회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전시회가 진행되는 중에 안나푸르나를 먼 발치로 보러 갔는데요. 정말 감명 깊은 그런 여행이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림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네, 제가 잘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신 환기를 좀 시키려고 가끔 그냥 취미 삼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시 쓰시면서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죠. 저도 그림에는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손끝에서 그리는 건 영 꽝이라서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맨 처음에 그릴 때는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저도 언제 한번 좀 그림에 또 한번 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시를 쓰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저하고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시는 언제부터 쓰시게 되셨나요? 그게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린 유년 시절에 아버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늘 글을 읽고
또 이렇게 쓰시던 그런 모습이 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신문을 당신 앞에서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조선일보를 구독하면서 늘 거기 있는 걸 전체를 다 읽게 하셨고 또 책도 많이 사주셨고 사실은 저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청난 독서량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중학교 때 도서관이 너무 좋아서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저 고등학교 때는 사실 거의 책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교 가서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쓰게 됐던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하긴 과거에 이렇게 전에 활동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 걸 볼 때 아, 참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담아서 생각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느끼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깊이가 있는 말씀도 하시고 시도 쓰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인으로 정식으로 이제 등단하셨는데 네. 등단하게 된 동기는 뭐 따로 있나요? 등단이라는 것이 지나고 보면 자기 결심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약간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내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양면성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어떤 그 등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냉소적인 면도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등단을 통해서 어떤 자기 결심을 확고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발언이 누구를 향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용기 또는 시를 향한 자기의 결심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백수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예, 어디를 통해서 등단을 하느냐라기보다는 자기가 물론 멋지게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뒤늦게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실 건데 이 등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시를 처음에 쓸 때는 등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많았어요. 꼭 등단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만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뭘 하려면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시인님도 같은 그런 갈등이 조금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시인님의 시를 보면 잔잔하면서도 뭔가 좀 날카로운 건 현실을 보는 눈이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 본인의 시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의 시를 쓰는 주제라고 하면 역시 인간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희노애락인데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사랑이 저의 시를 쓰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을 빌려와서 이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상황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희노애락이 깊고 깊을수록 그 안에 그걸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그거를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랑을 여러 갈래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시 속에서 좋은 그 느낌을 제가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시인님의 시를 볼 때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인으로 활동은 어디서 시작을 하셨나요? 시인이라고 정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학교 다닐 때에는 뭐 선생님들이 꼭 뭐 잘한다 뭐 이런 칭찬의 말씀에 좀 아이들은 아무래도 고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쓰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 본가인 안성에서 저희 친구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목요 동요인이라고 해서 목요일마다 모여서 시를 짓는 그런 동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곳에서 같이 구경꾼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해올이라는 안성의 옛 이름인데요. 네. 그곳에서 동인 활동을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제가 선뜻 시를 써서 발표를 하겠다. 뭐 거기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에. 그 선생님들을 찾아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늘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는 했으면서도 사실은 그때가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그 젊은 친구들이 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매주 모여서 재미있게 놀던 것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제가 이제 직장을 요 근처에 있는 공주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좀 무슨 충남 글짓기 대회 하면은 각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랬던 적이 네, 있었죠. 네. 예, 예. 몇 명씩 의무적으로 해서 저 전체 다 막 몇백 명 모여서 막 글을 쓰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제가 그때 처음 입사한 막내였기 때문에 저 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백일장 대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충남 전체에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장원을 했더니 그 공주 여성문학회라는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동인회. 잠시만요. 그 장원을 하셨다고요? 네네. 처음 나간 대회에서? 네네. 이야, 역시. 그래서 이제 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동인회 활동을 하자고. 그래서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동인 활동이 지금 한 2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 오늘까지 걸어오게 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뭔가에 이렇게 좀 시선을 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시를 써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큼 세월이 가 있더라고요. 네. 처음 나간 그 직장에 들어가셔서 처음 출전하신 그런 그 대회에서 장원을 하셨다니까 좀 놀랍네요. 지금 말하자면은 신춘문예 당선되신 거나 똑같은 기분이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곽원주 시인님께서 참 지금까지 시를 쓰시고 등단하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참 말씀도 잘하시고 시도 잘 쓰시는 팔방미인 시인이십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양희은이 부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자, 방금 들으신 노래가 우리 양희은 씨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특별히 선곡해 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가사말이 네. 시 같아요. 즉 애달고 서러운 그런 가사말 바닥에 끈질긴 어떤 생명력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데 그 속에 아픔이 깔려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 서정적인 느낌과 목소리 때문에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의 언니의 친구예요. 그 가수분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아주 풋풋한 대학교 시절, 저는 고등학생이었고요. 그때 까만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에 통기타를 메고 그 친구 집에서 만났던 그 강렬한 기억, 이런 것들이 더 그 노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그렇게 있었군요. 네. 노래 참 좋은 노래죠. 저도 네.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시인님께서 시집을 내셨는데 시집 이름이 숲은 너에게 동화가 있느냐고 묻는다라고 돼 있어요. 네. 제목에서 보면 다분히 철학적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뜻인지 소개해 주시고 한번 낭송 이렇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낭송의 경지는 안 되고요. 낭독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요 시는 조금 약간 길은 감이 있긴 한데요. 네네. 제목이 숲은 너에게 동화가 있느냐고 묻는다라고 길지만 숲은 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숲에 저녁이 오다. 저녁 오면 수원골로 뻗은 숲은 골이 더 깊어진다. 어스름에 나무는 더 웅장한 초록을 보이다가 아카시아꽃 무더기 어두움과 점점이 하얀 인사를 나눈다. 저 숲은 오래도록 있었다. 긴 겨울 눈을 껴안고 어쩌지 못하더니 올봄 헬쑥해진 얼굴로 배시시 웃어 그만 눈물 글썽이게 했다. 가을엔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숲은 더욱 적막해지고 인생을 슬펐다. 나는 4층 건물에서 큰 창으로 숲을 내려다본다. 숲은 내가 작은 한숨으로 커피 타는 것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눈이 마주치기도 하는데 너에게 동화가 있느냐고 묻곤 한다. 나는 잊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동화는 없다고 한다. 향긋한 작은 박하잎에도 동화는 이미 없다고 말한다. 유년의 이슬방울에 함께 매달렸던 이야기는 길을 잃었고 숲은 사막이라고 사막에 뜨는 별은 차가워서 사랑할 수 없다고 5월의 저녁은 작은 불꽃과 새들의 소리를 울컥하는 슬픔으로 되돌려줄 뿐 마지막 동화가 있냐고 되물었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네. 참 시가 참 좋습니다. 들는 내내 숲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숲의 이야기들이 내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숲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숲으로 가고 자연 속에서 다니기를 즐겨 하는데 시를 쓰는 시인들은 특별하게도 제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시인도 숲에 자주 가시나요? 네. 제가 이 시를 숲을 꼭 어떤 숲을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비바람도 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중에도 인간이 어떻게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단상인데요. 물론 자기 자신 안에서 길을 찾아야겠지만은 저는 이 시집에서 숲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숲이 묻는다는 어떤 도전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숲이라는 것은 제 유년의 아름다운 경험에서 온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제가 수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수원에는 서울대 농대 숲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잘 조성된 숲인데 어렸을 때 아버님과 계속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드러눠서 놀고 뛰어다니고 하던 그런 어떤 이미지에서 온 것이기도 한데요. 숲이라는 단어는 어떤 동화로 이어지고 또 동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끝까지 간직해야 할 우리의 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화는 과거형 같지만은 우리를 이끌 별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숲이 묻는다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됐고요. 제가 시인으로서 어떤 저의 독자들이나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저의 언어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숲이고 또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숲이 묻는다 하고 동화를 라는 단어를 곁들여서 이 시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인님의 시 속에는 잔잔한 사랑과 더불어 아주 철학적인 그런 깊이가 숨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본 것 같네요. 참 좋은 시집을 소개해 주셨고 또 좋은 시를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 쓴 일 말고 무슨 또 다양한 다른 활동도 혹시 하셨던가요? 네. 세종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예술 모니터단으로서 연극 부분에 있어서 22년도 1년 동안은 연극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4편 정도의 연극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창작 활동을 계속 하는데 그 창작이라는 것이 어떤 순간 찰나에 오는 그러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간직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잘 공통적인 어떤 정서에 잘 맞게 그려내느냐 하는 그러한 화두를 놓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10분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장르의 이런 예술도 감상하게 될 기회가 많이 있으셔서 아마 문화예술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야, 참 부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무슨 또 좋은 이야기거리나 시거리나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좋은 기회가 됐겠죠? 네. 나중에 한번 그것도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이제 연극 같은 부분은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교 때 쓴 논문이 사무엘 베케트의 허무에 대해서 쓴 논문이었었는데요. 사무엘 베케트가 시곡 작가로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우리나라에는 소개된 시곡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극, 시곡, 사실은 제가 시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긴 서사시적인 어떤 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은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느닷없이 여쭤봐서 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참 답변을 잘해주시네. 자,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분위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주란 동숙의 노래, 그 다음에 주현미가 부릅니다. 추억으로 가는 당신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따라 가고픈 마음이 건마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이모 저주받은 운명에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떠나야 할 까닭일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나는 알아요 당신을 떠날 그날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인 곽은주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도 연속해서 두 곡을 들었고 이제 이번 순서는 우리 곽 시인님의 또 한편의 시 한번 좀 시인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짧은 시입니다. 겨울 바느질이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겨울 바느질. 겨울 접어들며 시작한 바느질은 눈 녹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저릿했던 편지들은 사소한 조각으로 이런저런 것이 꿰매지고 잘려나가고 했다. 네가 올 리 없다 생각했지만 장롱 속 베네 쪼고리인 양 가끔 꺼내어 한방눈에 덧대어 오랫동안 꿰매기도 했다. 바느질 네. 잘하세요? 바느질이요? 바느질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바느질을 아버님이 하지 말라고 자수 놓는 집에 가서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워낙 나빠서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은 바늘을 들고 동양자수를 놓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저는 바느질을 좋아하긴 해요. 네. 참 어릴 적에 느낀 거지만 바느질 그 손재주로서 참 이렇게 예쁘게 떨어진 곳을 기워주시던 그 어르신들 어머니들을 생각을 하면 참 재주가 대단했다. 어떻게 그렇게 곱고 예쁘게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바느질이라고 하는 시도 이렇게 여러 편이 소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 느낌이 다르겠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추억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쓸 때에는 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일상의 것들을 한 번은 새롭게 온전한 새 곳으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해 첫날처럼요. 네. 그래서 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버릴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있고요. 그렇지만 이 소중한 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간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정리하고 싶을 때 한번 그때의 단상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장롱 속에 간직된 어떤 베네 쪼고리 같은 어떤 짙은 사랑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역설적인 생각에 다다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 덧대어서 한방눈으로 어떠나 용서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로 바느질해야 하는 게 우리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방눈에 덧대어 오랫도록 꿰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아주 참 좋은 시였습니다. 그런 또 깊은 의미가 있는 시였네요. 시인님께서 이렇게 다시 시보다 정리해서 해설이 더 좋았으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원래 시는 또 그렇게 함축해서 쓰다 보니까 네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는 독자들은 잘 모르니까 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바느질이 갖는 의미가 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인님께서는 공주 여성문학회 회장 역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 기억나는 일이나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공주 여성문학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 또 공주 문학에서 활동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는 백수문학회 또 세종시업 또 세종문단 이렇게 많은 동인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주 여성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공주는 우리 세종시에서 가깝고 또 공주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으로만 조직된 그런 문학 단체이고요. 27년이 된 그러한 오래된
문학 동인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회장이었을 때 한 일은 25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사반세기라고 하죠. 그때서 창간호부터의 역사를 정리한 일이 제가 한 일 중에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자 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주년 특집으로 동인지를 한번 꾸며봤었고요. 공주에 가면은 공주의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 창간호부터 올해 발간된 27호까지 전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보고 놀란 일인데요. 해마다 동인지를 발간하면은 여러 공공장소에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지역 동인지 해가지고 따로 코너에 갖고 있는 것을 저희도 감사하게 놀랄 정도로 감사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발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시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책의 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자분들께서도 어떤 개인적으로 책을 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어떤 공공도서관에 기증을 하시면은 누군가가 그 책을 읽고 또 간직하고 길이 보존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적의 도서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멋있습니다. 참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주 여성문학회 중에서 이제 그 다양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회장님 역임하실 때 한번 딱 정리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성과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역시 오랫동안 문학 활동을 해오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시인님을 첫 만날 때부터 제가 느껴졌던가 봐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저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종 출판물들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보관해서 다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도 우리 시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네, 오늘 우리 곽은주 시인님 덕분에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다시 한번 들어봤네요. 참 역시 좋은 노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됐네요. 김광석 거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네. 예, 근데 참 김광석 우리 가수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그런 추억을 다 담아서 골목골목을 만들어 놓은 걸 볼 때 한 사람을 기리는 그런 문화 예술이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김광석 씨의 서른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또 노랫말도 그렇고요. 그 목소리나 이런 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는 것은 어떤 경계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서른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이와 어른 또는 자유와 책임 그 경계에 어떠한 서 있는 흔들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그런 서른 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공감 이것 때문에 더 노래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곽은주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대담을 나누다 보니 참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그만큼 연륜이 묻어나는 시인님의 모습에서 마음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를 쓰셨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시를 쓰셨고 그 시를 많이 발표를 해오신 거를 오늘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너무 섣불리 생각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죄송스럽고요. 자, 그렇게 이렇게 시를 써오시면서 딱히 뭐 따르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은 없으셨을까요? 어려움은 사실은 직업인으로서 또 아이들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핑계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는 동인회 활동 같은 것도 실제로 나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동인지를 발표할 때 글을 내라고 몇 번씩 독촉을 받아야 허겁지겁 글을 쓰고 이런 사실은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글을 직접적으로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사실은 이러한 활동이 좀 등단도 하게 됐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시대의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참 정서가 메마르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사회가 지속될 때 우리 시가 갖는 그런 기대 효과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시인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어떤 살아가는 삶의 고통에 대한 공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그러한 순환, 어떤 그 넘어가는 단계를 거쳐서 승화될 수도 있지만은 고통 그 자체를 노래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아름다움으로써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시가 진정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좀 돌아보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처신하는 시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이름만 시인이다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와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아집들이 이 사회를 좀 먹고 있는 부분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시인님은 시를 아까 소개를 몇 편 해주시면서 시 속에서 나를 찾고 내가 그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짝 말씀을 해주시고 언뜻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를 쓰는 목적이 아닌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삼길포구라고 하는 네. 하나의 시를 지금 시인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답으로다가 네.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삼길포구는 제가 이제 갔던 여기 하나의 포구인데요. 삼길포구에서 느꼈던 단상입니다. 삼길포구. 바닷가 물 들어올 때 절벽 바위 틈 진달래 분홍물 번지게 떨구어도 그물 깁는 남자 마른 가지에 연녹색물 먼 산 걸어와 둔독으로 싱싱하게 번져도 굴껍데기 깔고 앉아 그물 깁는 남자의 어깨 아이 낳으니 죽을까 두려워 바다 나갈 때마다 살려주시오 웃긴 염이고 이제 어린 자식 다 컸으니 무엇 걱정이랴 싶어도 그물을 털어도 후를 털리지 않는 매달리는 버거움 남자도 금심 없던 날들 있었지 햇빛 아래 까르륵 부서지던 모래사장 바람 막던 어머니 포근한 치마폭 붉은 꽃잎으로 떨구며 그랬지 검게 탄 손등 쓸어봐도 염려가 파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머니 고단했던 한숨의 기억이 불현듯 밀물로 썰물로 꽃잎 붉게 꽃잎 붉게 바닥에 앉아 그물 깁는 남자. 이 시에서는요. 네. 남자가 등장하는데 고단한 어부입니다. 그 남자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던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른의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저 자신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어떤 피곤한 날이기도 한 그러한 시입니다. 고단한 그 남자가 근심을 막아주던 어머니가 있었고 또 그 자신이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자식의 든든한 가림막인 어버이인 거죠. 그래서 검게 탄 손등으로 표현되는 그 남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한 어린 아들이며 때로는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어버이로 이런 어떤 순환의 과정이 어린아이 자신이 또한 책임을 지는 어버이로서의 순환의 과정이 거룩한 삶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진실된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바닷가 절벽에 핀 어떤 붉은 진달래처럼 때로는 애달게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아름다운 삶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곽은주 시인님이셨습니다. 바쁘신데 초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시는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들려주신 시인님의 그런 시 세계를 고이 가슴속에 간직하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세상을 살면서 이어져 오는 만남과 헤어짐, 그 연속선상에서 마음의 간절함으로 남는 인연 하나, 그렇게 만드는 일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만들며 사는지요.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인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고 챙겨서 후회 없는 삶 살아야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들려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